사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수업 시간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잖아요. 글은 과감하게 생략을 할게요. 글은 그 단기 수업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글은 알아서 쓰시고 맞춤법 검사기 동원하시고 한글 프로그램 애용하시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만의 테마를 가지고 독특한 사진을 찍자, 그것만 하셔도 저는 여러분들의 그 여행 컨텐츠가 일치월장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전자책이겠죠? 전자책을 만드는 방법.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최소 20개에서 30개 이상의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모든 소프트웨어가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한두 가지를 추천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몇 가지 찝어드리자면, 출판 업종에서는 어도비의 관련 프로그램을 많이 씁니다. 하나의 표준, 전자책 제작의 표준이라고 할 만한 건 시길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시길은 일종의 국제 표준 전자책 제작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오류가 적고 안정성이 높고 공짜인 반면에 배워야 할 코딩의 그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초보자에게는 그것보다는 국내에서 한글로 이용할 수 있는 교보문고의 퍼플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건 그냥 교보문고 가입하면 무료로 온라인에서 제작할 수 있는 툴이에요. 그리고 유페이퍼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유페이퍼 사이트가 교보 퍼플을 만들었어요. 실질적으로는 이 두 회사가 비슷하고 유사한 인터페이스로 전자책을 만들 수 있게 도와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유페이퍼로 만드는 방법론을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 upaper.net을 기억을 해두세요. 그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시고요. 그러면 나만의 주소가 생깁니다. 이 주소가 뭐 블로그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여러분만의 출판사 계정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계정에 전자책을 만드는 방법을 찾으실 수가 있겠죠?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업로드만 하셔도 되고요. 여기에서 만드셔도 되는데, 오늘은 여기에서 만드는 걸로 알려드릴게요. 자, 제목, 저자, 출간일자, 카테고리 설정, 전자책 소개, 저자 소개. 모르시는 거 없죠? 다 입력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최근 인류가 만든 컨텐츠 중에 가장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컨텐츠라고 보셔도 돼요. 저만 해도 한국에서 전자책을 제작해서 구글 북스에 업로드를 하면 구글 북스가 진출한 국가들에서 자동적으로 동시에 판매가 됩니다. 물론 한글로 만든 책이 해외에서도 많이 판매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표준화는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ISBN 값은 필수 값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런데 이 ISBN 값이 없으면 판매처가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페이퍼에 등록을 해서 유페이퍼에서는 팔 수가 있는데, 유페이퍼에서 이제 다른 판매처로 전송해주는 역할, 중개 플랫폼의 역할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교보문고에 보내주는 역할을 할 때 교보문고에서 받지 않아요. ISBN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뭐냐? ISBN을 일반인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출판사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자책 만드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긴 하겠지만 단점이 굉장히 많고 제약사항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저는 출판사를 통해 출판할 것을 추천드려요. 네, 일단 알아는 둡시다. 자, 책을 만들어서 판권 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런 정보를 입력하라는 창이 뜹니다. 책의 서두를 보시면 판권 정보가 입력이 되어 있죠. 이 판권 정보는 이 책이 어느 출판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들었고 오류가 발생했을 때 어디로 연락하면 되는지를 기본적으로 적어 놓은 정보예요. 그 정보를 입력해 주시고 목차를 생성합니다. 목차 만들기 생성은 블로그를 연상하시면 돼요. 블로그에 목차 생성 기능이 있잖아요. 만들어 주시고 입력은 블로그에 붙여넣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써서 붙여넣으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쉽죠? 사진은 어떠나요? 사진 첨부하기 기능으로 사진 첨부를 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전자책을 제작하는 프로세스는
블로그에 내가 포스팅 올리고 동영상 올리고 사진 올리는 프로세스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책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가 추가되어 있을 뿐이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책 만드는 게 너무나 쉬워서 놀라실 정도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출간하면 가격을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가격에는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무료로도 팔 수 있지만 10원에는 팔 수가 없어요. 100원부터 2만원까지 100원 단위로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뉴페이퍼의 기준이기도 하지만 뉴페이퍼의 기준을 따르면 모든 출판사의 모든 판매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이기도 해요. 이게 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냐면 어떤 출판사는 10원 단위를 허용하기도 하고 어떤 출판사는 2만원 이상을 허용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한 번을 만들어서 모든 마켓에 판매하고 싶지 않아요. 판매처마다 책 가격을 다르게 설정해서 또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 가이드라인을 따르시는 게 가장 편리합니다. 자, 뉴페이퍼를 제가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뉴페이퍼는 여러 가지의 제휴사를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제휴사에 한꺼번에 공급을 해주는 대행사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뉴페이퍼를 추천을 하고요. 뉴페이퍼를 경유해서 S24에서 판매될 경우에는 뉴페이퍼에서 10%의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과 장점이 있다를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은 출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ISBN이 없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20개 정도의 제휴사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유통할 수 있는 곳은 몇 곳 안 돼요. 그래서 결국 개인 출판을 한다면 판매처는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것까지 유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면 전자책을 어떻게 만들어서 파는 것까지 설명을 드린 것 같네요. 자, 오늘 수업에 우리가 뭘 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질문 하나. 아, 예. 어찌됐건 페이퍼로 나와 있는 책이 아니라 전자책 형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만약에 제가 내용이 오탈자가 있거나 수정을 하게 되면 그게 자동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건가요? 출간을 클릭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고치고 수정하실 수가 있어요. 출간하고 이게 나서부터는 생성이라는 과정이 있는데 그 생성 이전에는 얼마든지 수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전자책이지만 이게 발간되고 나서부터는 수정이 안 되는 건가요? 출간 이후에도 수정은 가능한데요. 오류가 굉장히 많아서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뉴페이퍼 같은 경우에 뉴페이퍼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다른 제휴사에 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도 오류가 굉장히 많아요. 업데이트가 제대로 안 된다든지 늦어진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신중하게 오탈자를 검수하고 출간하는 게 맞아요. 물론 기능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 북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새롭게 수정한 데이터를 다시 업로드를 하면 이미 다운받은 사람의 책 정보까지도 리뉴얼을 시켜줘요. 굉장히 뛰어나죠. 근데 다른 출판사는 아직 그 정도까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 저희가 스마트폰 쓰는 이 앱 자체도 계속 수시로 업데이트 되니까 사실 처음에는 이 정도 수준이지만 계속 이게 발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발전되기를 기대는 하는데 교보문고의 그 앱 IT 기술력과 구글의 IT 기술력을 비교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느 정도의 격차가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교보문고만 하더라도 자체 전자책 플랫폼을 구축할 IT 인력이 없어서 외주로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리디북스를 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리디북스는 IT 회사고요.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안정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자책에 관한 국내에서는 리디북스가 가장 뛰어난데 리디북스도 그 정도 수준으로 따라가고 있어요. 네, 자 그럼 오늘 수업에 뭘 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내가 어떠한 테마에 관심이 있는지를 선정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그 테마를 재미, 현실성, 최초의 기준으로 좀 가다듬는 작업을 했죠. 짧지만 그래도 10명 안팎이나 가능했던 작업이었고요. 그 아이템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진을 좀 더 잘 찍을 수 있을까, 상품력 있게 찍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긴 시간 들여서 고민을 같이 해봤죠. 아쉽게도 글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글 원고,
여행 결과물이 남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외장 하드에서 슬프게 잠들어 있는 그 자료들을 어떻게 하면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유통할 수 있는지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끝! 간단하죠? 누구나 전자책 쓸 수 있습니다. 자, 질의응답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딱 3분 남았네요. 발간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블로그처럼 그냥 제가 보관하는 용으로도 쓸 수 있는 건가요? 저 시스템. 아, 전자책 파일로? 네, 다운받아서 보관하실 수 있어요.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은 못 본 것 같긴 하네요. 그냥 블로그에 올리면 충분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책을 출간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이런 걸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네이버에 책 이름을 쳤더니 내 책이 나와요. 이거는 블로그나 일기장은 줄 수 없는 효과겠죠? 그죠? 그래서 출간이라는 게 개인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영역으로 넘어가는 그 징검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ISBN이 박혀있는 책을 출간했다는 거는 내가 나 스스로 작가가 아니라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책을 출간한 경험이 있는 작가다라는 걸 인정하게 해주는 최소 기준이라는 거죠. 최대 기준까지는 아니겠죠. 네이버에 제 이름을 쳤을 때 제 프로필이 뜨죠. 이거는 대한민국 누구나 내 이름을 검색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구나를 알게 해주는 명확한 지표잖아요. 근데 네이버 인물정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네이버 인물정보에 등록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전 국민을 등록시켜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라고 칩시다. 공무원 중에 인물정보에 등록될 수 있는 공무원은 누가 있을까요? 장관급이에요.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창업자야. 창업자면 대표잖아요. 대표는 다 등록시켜줄까요? 어느 정도 돼야 등록을 시켜줄까요? 정확합니다. 상장 기업의 대표만 여기 이름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분은 이 직함이 있잖아요. 장관 출신이잖아요. 외무장관 출신이잖아요. 그죠? 그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과장하자면 쉽지 않은 작업인데 인물정보에 내 이름이 올라와 있다는 것 자체가 저명 인사급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창작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허들이 낮아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영화, 드라마에 출연해서 내 필모그래피가 기록이 되어 있으면 등록을 시켜줍니다. 이건 명확하잖아요. 둘째, 음악을 부르든지 편곡을 하든지 작사를 해서 앨범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등록이 됩니다. 왜? 음악, 디지털 컨텐츠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책입니다. 이 셋의 공통점은 문화 컨텐츠라는 거고요. 그만큼 대한민국이 문화 컨텐츠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입이 안 되는데 명예라도 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 셋 중에 뭐가 제일 쉬워요? 뭐가 쉽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출판이 가장 만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1시간만 수업 들어도 전자책 어떻게 내는지 이제 다 아셨잖아요. 그렇게 책 내면 작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했던 대학생 중에 책을 내서 그 책을 낸 경험을 가지고 모든 면접에 써먹는 친구가 있고 모든 이벤트 응모할 때 써먹는 친구가 있어요. 굉장히 제대로 뽑고 있죠. 물론 그 책은 별로 안 팔려요. 하지만 인세가 아니더라도 그 책의 출간 이력과 커리어를 브릿지로 활용해서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건 저는 무궁무진하다. 그렇죠.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제 이 ISBN을 받으려면 어쨌든 출판사를 끼고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러면 금액적인 부분이 궁금해요. 분명히 출판사를 끼고 출간을 한다는 건 그 출판사와 저자로 계약을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럴 때는 저자는 컨텐츠를 대고 출판사는 제작 과정과 비용을 댑니다. 그래서 수익을 나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작가가 책을 내는데 비용이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지금 이런 아마추어 같은 경우에는 팔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개량이 안 될 뿐이에요. 아, 간단합니다. 네. 근데 그거를 극복하는 몇 가지 방법이 대표적인 게 자비출판이라는 분야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비용을 들이더라도 내 책을 제작해 주세요라는 의뢰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비출판이라고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면 그 서비스만 전문으로 제공하는 출판사도 굉장히 많아요.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자비출판을 전문으로 하는 출판사를 통해서 책이 나오면 좀 인정받기가 어렵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계약이 성료가 되지 않으면은 그 문턱을 이렇게 넘으려면 어떠한 거를 해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이 출판사를 차리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글과 사진을 잘 쓰는 방법도 있겠죠. 정론법이 가장 좋아요. 세 번째는 자비출판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딱 한 권의 책이 필요하다면 저는 자비출판 서비스도 나쁘지 않은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걸 내 힘으로 해내야만 될 필요는 없잖아요. 세상 모든 일이. 내가 뭐 떡을 먹고 싶다고 해서 씨를 뿌리러 가진 않잖아요. 그냥 만들어져 있는 걸 사 먹지.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선배님께서는 여행을 혹시 다니실 때 저 이북 전자책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하셨어요? 그때마다 저기에 적어놓고 마지막에 이제 오탈자를 감수하고 등록하는 형식으로 하신 거예요? 현지에서 전자책을 제작하지는 않고요. 여행에 돌아와서 제작을 하는데요. 뭐가 궁금하실 거죠? 그러니까 그 기록을 어떻게 하고 여행하는 도중에 기록을 하고 업데이트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기록 일기장 정도는 쓰기도 하는데 요새는 사진을 찍어오면 그게 제 일기장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기록을 굳이 하진 않고요. 다만 현재 가면 이제 팁을 드리자면 브로셔, 명함 같은 거는 다 가져와요. 네. 그리고 A4 바인더 있죠. A4 바인더에 매일 저녁에 내가 방문한 순서대로 다 껴놔요. 껴놓으면 이게 이제 내 아카이브가 되는 거잖아요. 그 아카이브와 내가 찍어온 사진은 어차피 시간 순서대로 정렬이 되어 있잖아요. 그거 비교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데이터가 되고요. 글을 쓸 때는 또 별도의 공부를 하죠. 자료조사를 하고 뭐 관련된 책을 빌린다든지 논문, 자료, 신문기사 이런 것들을 다 긁어 모아서 그걸 다 합쳐서 책을 쓰는 거죠. 그리고 저희 출판사는 좀 정보성 책이 많다 보니까 뭐 창작의 고통 뭐 이런 거랑은 사실 조금 거리가 있어요. 저는 그냥 직장 그 여행 작가라는 게 이제 단순한 이제 이상향 뭐 이런 걸 떠나서 철저한 이제 현실적인 그 비즈니스이자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바로 8시간은 꼭 뭔가를 쓰고 사진 정리하고 책을 만들고 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죠. 더 없나요? 고생하셨습니다. 하나 더. 이 테마여행신문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이거 카페.naver.com/themetn 여기에 접속을 하시면 제가 출판 계획서 샘플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 책을 기획하고 싶다라는 분은 이걸 다운로드 받아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거 꺼주시면 돼요.